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가진 측은지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죄책감 하나 없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예전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적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은 건물을 팔고 또 다른 건물을 지으셨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아빠 월급보다 많아지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저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성격도 원만해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크게 상처받는 일 없이 자랐죠. 친구들하고 다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방 화해했어요. 그래서인지 애들도 저를 많이 따랐고 인기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알아서 하고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지냈는데 고2 때 저랑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오르는 걸 보니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나중에 뭘 하게 돼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친구들 다니는 학원도 끊고 애들이 시간표 짜서 공부하는 것도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공부도 하다 보니 저한테 맞는 계획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거였어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도 오르고 전에는 지겹기만 하던 공부가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등수가 잘 나오니까 제가 제 일을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성적을 올리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유지했어요.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도 갔고요. 특별히 하고 싶었던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적에 맞춰서 경제학과에 갔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영이가 나중에 아빠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아빠가 경제 쪽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물어볼 게 많아. 정말 잘했다. 너무 고생했어.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며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 선물도 사주셨어요. 엄마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며 엄청 기뻐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과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아빠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죠. 저는 1학년 때부터 세무회계 자격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 공부할 게 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책을 사다가 조금씩 용어들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취직도 4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됐어요. 아빠의 조언대로 자산운용사의 시험을 봐서 2군데나 합격을 했죠. 그 중에서 부동산을 주로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아빠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야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쉽지 않았어요. 이론은 실전과 다르다고 책으로 배우기만 했던 것들과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하는 일에는 차이도 있었어요. 저한테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현장에 익숙해지는 건 어려웠어요. 엄마, 회사 일이 생각하고 다르네. 내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회사 가는 게 너무 고역이야. 그래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해보자. 결국 저는 1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빠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아빠도 저한테 실망을 하신 건지
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는 게 서먹해지셨어요. 제가 풀이 죽어있자 엄마는 괜찮다며 위로를 하셨죠. 아빠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러셔.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언제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공부나 직업 강요했어? 아빠도 기왕이면 그런 일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신 거지. 네가 꼭 부동산 자산운용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었어.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얼른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회사 일 하는 데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건지 일반 기업에 원서를 넣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회계 업무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는 잘했으니 그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학원 일은 할만했고 강의를 할수록 자신감도 붙었어요. 제가 공부한 노하우를 가르쳤더니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깍듯이 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기분이 괜찮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배우는 나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데도 저에게 강사님이라고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때 아빠와 관계가 서먹해져서 우울했던 마음을 그 남자를 만나고 위로를 받았어요. 조금 어수룩해 보이고 숫자에 약한 것도 색다른 매력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만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라서 고등학교 때도 학원도 못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대학 다니면서도 애들이랑 여행도 못 가보고 살았어. 그래서 소영이 너처럼 산 애들 보면 괜히 기죽고 그래. 아니에요. 저도 공부한다고 여행 별로 못 갔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잖아요. 앞으로 저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너무 짠한 모습에 저는 제가 가진 걸 다 내어줘서라도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집에서는 많이 놀랐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진작에 말이라도 하지. 엄마는 네가 만나는 사람 없는 줄 알고 여기저기 선자리도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도 뭐 네가 좋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아빤 너만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저는 남자가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중이라 부모님이 혹시라도 반대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별 말씀 안 하셔서 한시름 놓았어요. 대학 진학 때 제 결정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한결같으셨죠. 남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상대가 한쪽 부모만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면 집에서 반대한다고들 해서 걱정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어느 좋은 봄날에 저와 남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시어머니랑 웬 모르는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였어요. 왔어? 안 그래도 언제 오나 하고 있었다. 네가 제 와이프구나. 진작에 봤었어야 하는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참. 그 얘기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인사하면 되지. 니들 와서 절해. 저는 조용히 남편을 불러서 누군지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미처 말을 못했는데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엄마랑 같이 살게 된 분이셔. 새아버진 거지. 근데 당신도 바쁘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바쁘신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민폐일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어.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주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신혼여행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사오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쓸까봐 말 안 한 거야. 안 그래도 당신 나랑 엄마 거 산다고 돈 많이 썼잖아. 라며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놀랐던 마음이 풀렸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 놀랬니?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좀 쑥스러워서 말이야. 이해 좀 해줘. 아니에요, 어머니. 재훈이 무슨 흉이라고요. 괜찮아요.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요. 오히려 당당하신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그날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했죠. 지금은 일반 사무직이지만 자격증이 생기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해서 봉급도 더 받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시험도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나 그동안 시험 떨어진 것만도 4번인데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내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굳이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고 재무 상태는 당신이 체크해줘도 되잖아. 글쎄, 무슨 일인지는 정한 거야?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남편이 여러 차례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러자고 했어요. 그것도 그럴 게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시험만 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또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나중에 하게 될 사업 조금 미리 시작하는 셈 치자 했죠. 하지만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놓았던 적금이랑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셨던 비상금까지 털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고 대학가에 PC방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도 많이 왔고 제법 잘 됐어요. 하지만 주변에 PC방이 하나 둘 생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수입이 늘지 않더군요. 남편은 자꾸 돈을 까먹었고 제 돈은커녕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기 어려워졌어요. 제가 몇 차례나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했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대단히 잘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알아보니까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게 꽤 괜찮대. 그게 PC방보다 더 잘 벌 것 같아. 나 자신 있어. PC방 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자꾸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한 가지 꾸준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달라. 내가 이거는 꼭 성공시킬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라는 간곡한 말에 저는 다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때는 저도 돈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빌려야 했어요. 부모님은 남편이 사업한다니까 두말 않고 돈을 내주셨어요.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이 돈은 내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 됐어, 괜찮아.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사실 요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친정 부모님은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한 거지만요. 저는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러고도 몇 차례 더 돈을 빌려야 했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초기 자금이 더 들어갔다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부탁을 했죠. 저는 처음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돈을 갚기 위해 학원 강의도 더 열심히 했고 강의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자리가 잡히질 않았어요. 내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산도 계속 초과가 되네. 돈이 좀 더 필요한데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을까? 나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이제 나도 정말 힘들어. 더는 어렵다고. 이제 나한테만 기대지 말고 당신이 좀 해결해봐. 라고는 했지만 남편이 축 처진 걸 보면 그게 너무 안 돼서 또 돈을 해주게 되더군요. 하지만 친정도 아빠가 새로 짓는 건물 부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더는 손 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줬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러 나가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러는 사이 친정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소영아, 어떡하니? 아빠가 짓고 있던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대. 뭐? 그럼 빚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일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기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봤더니 마침 외출을 하려는 시부모님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빨간 립스틱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새 시아버지도 전과 다르게 부티가 나는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엊그제도 전화했었잖아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었어. 근데 우리도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어쩌니?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아니, 그리고 우리 볼일 끝나면 들릴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어머니,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안 오시니 당연히 찾아보죠. 재우 사업하는 애잖아. 일하느라 바쁘니까 연락이 안 되겠지. 넌 아빠도 사업하는 집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그런 걸 몰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한테 장인어른이잖아요. 제 아버지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니네 집에서 돈 좀 줬으니까 알아서 기어라 그러는 거냐? 너희 친정 지금 빈털털이 돼서 별 볼 일 없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부자 행세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거니? 라는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장에 엄마만 두고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던 남편은 새벽이 돼서야 돌아왔더군요. 그것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옆에 다른 여자까지 태우고서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차에서 내려서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내가 문자도 남기고 회사에 메모도 남겼는데 못 들었어?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지금 준비하고 가면 되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차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외제 승용차는 뭐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건데? 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며 거래처 사람이고 사업에 필요하니까 빌려서 타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런 거 따질 정신이 있어? 아버지 죽었다고 말로만 그러지 속은 멀쩡한가 보네. 라더니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저는 분을 참으며 있었어요. 엄마도 아무 말 없이 계셨죠. 장례를 마치고 엄마는 남은 재산을 정리했어요. 갚아야 할 걸 갚고 남길 걸 남기고 저와 같이 살 조그만 집을 마련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부부란 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쪽이 기울면 피곤해져. 너 벌써 남편한테 잔소리도 했다며? 사업하느라 만나는 사람한테 저 여자 뭐냐고 하고. 그게 할 소리니? 더는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되겠지? 재우랑 잘 끝내고 너도 새 출발해라. 라며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고 남편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자. 당신이 오해해서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한 거 내가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 그걸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라면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당신이 사업한다면서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이건 아니지.
돈 다 돌려줘. 증거 있어? 내가 당신 집에서 돈 갖다 쓴 증거 있냐고. 그러고 보니 돈은 늘 제가 가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대출 받을 때도 제 일 때문이라고 했으니 어디에도 증거가 없었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 잘 믿는 걸 이렇게 악용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탄식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자 봉투를 제 얼굴에 던지더니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울지도 못했죠. 그대로 있다가는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여관방을 하루 빌려서 밤새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와 살아야 했기에 다시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다시 학원에 나가서 열심히 강의를 했고 엄마도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셨어요. 뒤늦게 일을 시작해서 어려운 게 많을 텐데도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 늦게까지 벌어도 매달 이자와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집도 있고 우리 아픈 데도 없잖아. 굶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1년을 억지로 버티듯이 살아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도권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아버지가 땅을 사둔 곳이었는데 돈이 안 돼서 엄마가 팔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개발회사와 얘기를 잘하면 꽤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발품을 팔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시세를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할 때 팀장으로 있던 분과 연결이 됐어요. 마침 잘 됐어.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거기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야. 저는 그분 말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어요. 정말 팀장님 말대로 그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회사에 땅과 건물을 넘기면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우리 잘 살라고 큰 선물을 주고 가셨네. 그걸 우리 딸이 똑똑하게 처리했고. 고맙다, 소영아. 내가 뭘 했다고. 나 때문에 그동안 돈 뜯긴 게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 네가 나쁜 거 아니야. 속인 것들이 나쁜 거지.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야, 엄마.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며 엄마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희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 서울에 건물을 한 채 마련했어요. 집도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갔고요. 저는 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다른 개발지에 투자도 조금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았고 엄마는 일을 관두고 푹 쉬면서 그동안 약해졌던 몸을 추스리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 여보, 소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진짜 미안해. 나 다시 받아주라. 응? 나 1년 동안 많이 변했어. 그렇게 불쌍한 척하면 무조건 믿고 바보처럼 덥석덥석 받아주던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와서 이런 당신의 행동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돈 생겼다는 말 어디서 듣고 와서 이러는 거잖아. 라며 차갑게 말했더니 남편 안색이 변하더군요. 제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분이 남편이 우리 집 돈 벌었단 얘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뻔뻔하고 양심도 없네. 우리 집 돈 없다고 당신 부모랑 당신 어떻게 했는데? 아빠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날 찾아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또 돈 떨어지면 나 몰라라 안면 싹 바꿀 거면서.
내가 그때는 뭐에 씌웠었나 봐. 진짜 미안했어. 한 번만 봐줘.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어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좀 당해볼래? 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가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남자 어머니가 찾아오더라고요. 소영아, 아가, 우리가 정말 너한테 실수했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몰라봤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산댔는데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다시 잘 지내보자. 그게 서로에게도 좋잖아. 아니요, 저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이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당신네 같은 천박한 집안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빌다시피 하더군요. 예, 정말 미안했다. 네가 서운했지? 그래, 네 맘 다 알아. 그러니 우리한테 기회를 줘. 그럼 우리 집 돈 한 푼도 못 건드려도 좋아? 당신들 우리 집 돈 번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나한테 증거가 없다고 우리 돈도 안 갚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말이 믿어지겠어? 나 당신을 이러는 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과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와,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네. 돈 앞에선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댁 같은 사람들. 내가 소문 다 내서 망신 좀 당하게 해볼까? 라고 하자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가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새 시아버지는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이 산 지 10년이 된 남자였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커서 없이 자란 것처럼 굴었지만 친척들 등지면서 할 거 다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20대에 그런 일 겪은 게 나중에 더 큰 일 당하지 말라고 액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쉽게 이것저것 믿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댁은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고 저는 5년 후에 좋은 남자와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예쁜 아들, 딸도 두었고요. 친정엄마도 여전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젊을 때 나름 파란만장했던 일을 꺼내니 다시 눈물이 쏟아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힘드시더라도 참고 지내시면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